프라도 미술관,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바로 이 그림,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아, 정말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를 품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저희와 함께 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 그림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한 궁정의 한순간을 포착한 것 그 이상이죠. 그렇죠. 빛과 공간, 또 인물들의 시선 하나하나에 벨라스케스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지금 직접 보고 계신 이 걸작의 핵심적인 매력, 그리고 그 수수께끼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왜 이 그림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거죠. 네.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는 그 경험 자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그림의 규모부터 실감 나실 텐데요. 세로 3m가 넘고 가로도 거의 3m에 가까우니까요. 정말 압도적인 크기죠. 정말 크죠. 1656년 벨라스케스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4년 전에 완성한 그의 필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라는 화가 그 펠리페 4세의 궁정 화가로 30년 넘게 활동하면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죠. 네, 대단했죠.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궁정의 시종장, 그 아포센타도르 마요르라는 높은 직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고요. 상당한 실권과 궁정 내에서 높은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그림에서도 그런 그의 위상을 좀 엿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당시 스페인에서는 사실 화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술 좋은 장인, 이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장인이요? 네.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이런 인식을 바꾸고 화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그의 야심 또 자부심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정중앙, 가장 밝은 빛을 받으면서 귀엽게 서 있는 5살 소녀, 바로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입니다. 네. 당시 왕위 계승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적통이었기에 모두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인물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공주의 그 금발과 하얀 피부, 화려한 드레스의 시선이 먼저 가실 겁니다. 그렇죠. 공주 양옆에는 시녀, 즉 매니나들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 왼쪽 시녀는 공주에게 붉은 토기잔, 부카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담긴 음료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뜻하고요. 조심스럽게? 네. 오른쪽 시녀는 막 도착한 듯 우아하게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 있습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한 그 안정적이면서도 섬세한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오른쪽 아래 구석을 보시면 거긴 분위기가 좀 더 편안해 보이죠? 네, 맞아요. 커다란 마스티프 개가 아주 태평하게 누워있고 궁정의 난쟁이인 마리바르볼라와 니콜라시토가 있습니다. 저기 니콜라시토가 발로 개를 툭툭 건드리고 있네요. 네, 재밌죠. 당시 스파인 궁정에는 난쟁이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 벨라스케스는 그들을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러 차례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벨라스케스의 다른 그림들에서도 볼 수 있죠. 시녀들 뒤, 조금 어두운 배경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인물이 보입니다. 아, 네, 저 뒤에. 공주의 여성 후견인과 남성 호위병으로 추정되는데 뭐랄까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 왼쪽, 가장 극적인 인물이죠. 네, 거대한 캔버스 앞에 팔레트와 붓을 들고 서서 그림 밖, 바로 여러분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벨라스케스 자신입니다. 정말 대담한 등장이죠. 화가가 왕족들과 함께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그려넣다뇨. 그러니까요. 가슴에 달린 붉은 십자가는 산티아고 기사단의 상징인데 이건 그림이 완성되고 3년 뒤에 받은 훈장이라서 나중에 덧붙여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지어 벨라스케스가 죽은 뒤에 왕이 직접 그려넣었다는 설도 있을 만큼 그 왕의 총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디테일이죠. 아, 정말요? 왕이 직접? 대단하네요. 허리에 찬 열쇠꾸러미는 궁정 시종장이라는 그의 높은 직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선을 그림 뒤쪽으로 더 옮겨볼까요? 열린 문 너머 계단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아, 저기 빛 들어오는 곳에요? 네, 왕비의 시종관이었던 호세 미에토인데요. 이게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나가는 걸까요?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 모호한 자세와 문 밖에서 들어오는 밝은 빛이 그림에 깊은 공간감을 더해주면서 시선을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핵심적인 수수께끼로 넘어가 보죠. 벨라스케스와 니에토 사이 뒷벽 중앙에 걸린 저 거울 말입니다. 아, 그 거울. 자세히 보시면 희미하게 두 사람의 모습이 비칩니다. 바로 국왕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죠. 네, 이 작은 거울 하나가 이 그림 전체의 해석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질문이죠? 벨라스케스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와, 그러게요. 처음엔 당연히 눈앞에 마르가리타 공주를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울 속 왕과 왕비의 등장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떤 가능성이죠? 가장 지배적인 해석은 벨라스케스가 사실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캔버스에 왕과 왕비를요? 네. 그리고 공주와 시녀들, 다른 인물들은 왕과 왕비가 모델을 서는 동안 잠시 작업실에 들러서 구경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있는 이 위치가 바로 왕과 왕비가 서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해석을 따르면 그림 속 인물들의 시선이 딱 맞아떨어져요. 어떡해요? 벨라스케스 자신, 마르가리타 공주, 그리고 저기 오른쪽 난쟁이 마리바르 볼라까지 모두 그림 밖 어딘가, 즉 왕과 왕비가 있을 법한 지점, 그리고 지금 그림 앞에 서 계신 바로 여러분의 위치를 쳐다보고 있죠. 와, 보이지 않는 왕과 왕비의 존재감을 그림 전체에 가득 채우는 정말 놀라운 장치입니다. 그림 밖에 있는 인물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니 정말 기발하네요. 그렇죠. 그림을 보는 우리가 마치 왕이나 왕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림 속 인물들과 눈을 맞추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네, 벨라스케스가 관람객을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인 거죠. 대단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울이 비추는 것이 실제 왕과 왕비가 아니라 벨라스케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거대한 캔버스 속 그림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아, 캔버스 속 그림을 거울이 비춘다. 네, 마치 그 얀바나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 등장하는 볼록 거울처럼 말이죠. 아, 네네. 어느 쪽이든 벨라스케스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실제와 환영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벨라스케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그린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의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또 30년 넘게 왕가를 모시면서 쌓아온 유대감, 거의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왕의 신하이자 예술가로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이 가족, 라 파밀리아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요. 아, 가족이요.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리고 저 뒷벽에 걸린 어두침침한 그림들도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신화 속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림 속의 그림이군요. 그렇죠. 왼쪽은 미네르바 여신에게 배짜기 솜씨를 겨루다가 거미가 된 아라크네의 이야기고요. 오른쪽은 아폴론 신에게 음악 실력을 겨루다가 가죽이 벗겨진 마르시아스 이야기입니다. 둘 다 신에게 도전한 인간의 오만함과 그 결과를 다루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예술의 힘과 한계, 창조와 오만이라는 주제가 그림의 배경에서 은근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셈이죠. 특히 아라크네 이야기는 당시 여성들에게 중요시되던 겸손이나 순종 같은 덕목과 연결지어서 해석되기도 하고요. 이런 배경 그림들이 그림 전체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군요. 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그림을 마르가리타 공주의 성장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아, 공주의 교육이요? 네. 당시 5살, 6살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였고 특히 왕족으로서는 분별력과 책임감을 배워야 하는 나이였거든요. 그렇겠네요. 공주의 의젓한 자세나 시녀들의 보조 등을 통해서 신중함, 프루던스라는 덕목을 배우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하! 자, 이제 벨라스케스의 붓질에 주목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물론 안전거리는 꼭 지켜주시고요. 네. 예를 들어 시녀의 머리 장식이나 옷의 레이스, 개의 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마
좀 놀라실 겁니다. 마치 밑그림도 없이 물감을 툭툭 찍어 바른 것처럼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정말 그렇죠. 소위 알라프리마 기법인데 어떤 부분은 정말 뭐랄까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형태가 뭉겨져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벨라스케스의 마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뒤로 몇 걸음 물러나서 그림 전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네, 한번 물러서서 보시죠. 가까이서 봤을 때 거칠고 불분명했던 그 붓자국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빛과 그림자를 만나 어떻게 변하나요? 놀랍게도 생생한 질감과 형태, 그리고 깊이 있는 공간감으로 살아납니다. 마치 흐릿했던 사진의 초점이 딱 맞는 것처럼요. 와, 신기하네요. 빛과 공기의 미묘한 떨림까지 느껴지는 듯하죠. 이것이 바로 벨라스케스가 화가 중의 화가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산된 무심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생생함을 창조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림 속 인물들이 정말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작품도 시련을 겪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1734년에 그림이 있던 마드리드 알카사르 궁전에 큰 불이 났어요. 어이쿠, 화재요? 네, 다행히 불길 속에서 구해내긴 했지만 일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마르가리타 공주의 왼쪽 뺨 부분은 당시 다른 화가가 복원 과정에서 새로 칠해야 했죠. 아, 그랬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4년에 작품 표면에 오래되고 누렇게 변색된 바니쉬층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영국의 유명 복원 전문가 존 브릴리가 맡았는데 이게 스페인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논란이요? 왜요? 스페인의 국보를 외국인이 건드린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작업실 밖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갑니다. 와, 대단했네요. 하지만 브릴리의 작업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보수도 받지 않았고 마지막 마감 처리는 프라도의 복원가들에게 맡기는 신중함을 보였다고 하죠. 오, 나중에 스페인 국왕에게 공로 훈장까지 받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은 포화 속 용맹훈장이라고 농담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하, 그럴 만도 했겠네요. 시녀들은 완성된 순간부터 걸작으로 인정받았고 후대 예술가들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영감의 샘이 되었습니다. 네. 고야는 이 그림의 구도를 참고해서 카를로스 4세 가족을 그렸고요. 아, 고야도요? 네, 피카소는 이 작품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무려 58점의 시녀들 연작을 남길 정도였죠. 58점이나요? 와, 네, 시대를 넘어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그림 앞에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화가들뿐 아니라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미셸 포코 같은 철학자죠. 그의 유명한 저서 말과 사물의 서문을 통째로 이 그림 분석에 할애하면서 시선과 권력, 재현의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말과 사물, 서문 전체를요. 대단하네요. 네, 그는 이 그림이 고전주의 시대의 재현 그 자체를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의 재현.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림이 그린다는 행위와 본다는 행위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하, 그렇군요. 이처럼 시녀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킹정화를 넘어서 미술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끝없이 새로운 해석과 질문을 던지는 정말 살아 숨쉬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차분하고 여운을 남기는 톤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잡하게 얽힌 시선들, 빛과 그림자의 드라마, 현실과 그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구성,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명쾌한 해답 대신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가? 아니면 또 다른 환영을 만드는가? 그림 속 인물들은 우리를 보는가? 아니면 우리 너머의 왕과 왕비를 보는가? 어쩌면 정답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일 겁니다. 이제 저희의 설명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벨라스케스가 창조한 이 경이로운 세계에 조용히 빠져들어 보세요. 네, 인물들의 미묘한 표정과 살아있는 듯한 눈빛, 부드러운 빛이 감도는 옷감의 질감,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공간의 느낌, 그리고 자유로우면서도 치밀하게 계산된 벨라스케스의 붓터치 하나하나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생각을 던지면 어쩌면 벨라스케스는 17세기 스페인 궁정의 한순간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여 이 그림 앞에 설 모든 미래의 관람객들,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이 복잡한 시선의 그물 속에 영원히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림을 직접 보는 이 순간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 느낌을 온전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의 이 특별한 만남이 시녀들과 함께 더욱 깊고 풍성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